같은 40도인데 한국은 왜 아직 걸어 다니죠? 유럽 폭염 영상 아래에 달린 이 질문 하나가 해외 커뮤니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더위 앞에서는 어느 도시든 똑같이 무너진다며 한국 거리도 화면 밖으로 나가면 별 수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취재진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고 버스 정류장 문 안에서는 어르신이 물을 마시며 안내판을 보고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골목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폭염에 멀쩡한 나라인지 아니면 더위 속에서 사람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아주 평범한 길목마다 다른 선택지를 숨겨둔 나라인지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한재난 취재자가 서울역 앞에 섰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취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장면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봄 폭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선로가 달아오르면 열차가 느려지고 관광지는 문을 닫고 응급실 복도에는 열사병 환자가 밀려왔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비었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사라졌습니다. 도시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씩 줄어들며 멈추는 모습이었죠. 그 도시들이 준비를 안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의료진은 뛰었고 공무원들은 안내를 했고 시민들도 서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은 준비한 도시까지 시험합니다. 집에 냉방이 약한 사람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늘을 찾아도 금방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광객은 물을 사면 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물을 가지러 일어나는 일부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폭염 자료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위가 도시를 때릴 때 가장 먼저 혼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게는 오래 지워지지 않는 기억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다른 폭염 현장에서 혼자 살던 노인의 사망 소식을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그날 저는 그 일을 길게 쓰지 못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를 정리하는 문장 안에 숫자 하나처럼 넣고 지나갔죠. 마감은 촉박했고 현장은 바빴고 저도 그때는 그것이 재난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한 줄 뒤에 닫힌 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전화, 뜨거운 방, 조용한 오후 말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도시의 폭염 대책을 볼 때 시설 사진만 믿지 않게 됐습니다. 멋진 그늘막 사진 한 장, 깨끗한 쉼터 안내판 한 장, 잘 정리된 발표, 자료 한 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안내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집 밖으로 나올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확인합니까? 폭염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카메라 앞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박수를 치기보다 먼저 그 빈칸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죠. 서울의 거리가 조금 더 시원한가? 그런 질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위가 몰려왔을 때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먼저 다가가는지였습니다. 폭염 대응이라는 말이 행정문서 안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잘 정리된 보고서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국제폭염대응회의 첫 장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따지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이 도시는 다를까요? 그늘막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까? 편의점 문 하나가 도시의 차이를 만듭니까? 만약 서울이 정말 다르다면 시설이 멋져서가 아니라 그 시설까지 사람이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방식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폭염을 이긴 나라일까? 아니면 더위 속에서 사람이 혼자 남는 시간을 줄이려고 도시를 바꾼 나라일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의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사람과 길과 제도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 차이를 직접 보려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맑음은 아니었어요. 햇빛이 바닥을 바로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서울역 앞에서 저는 열화상 카메라와 작은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통역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늘 밖에 서보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도시 구조를 보려면
먼저 제가 길 위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늘막에서 몇 걸음 떨어진 보도블록 위에 섰습니다. 처음 1분은 괜찮았습니다.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분이 지나자 손바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카메라 손잡이가 따뜻한 정도를 넘어 뜨겁게 느껴졌어요. 5분쯤 지나자 셔츠가 등에 붙었습니다. 그냥 땀이 났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등에 얇은 막이 생기는 것 같았죠. 차도 쪽에서 밀려오는 바람은 이미 한번 데워진 공기 같았습니다. 보도블록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발바닥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고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덥습니다. 여기에 마법 같은 시원함은 없습니다. 서울의 여름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봤던 더위와 다르게 착한 더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온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햇볕 아래 오래 버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신호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금 뒤로 물러나 건물 그림자에 섰고요. 캐리어를 끌던 여행객은 지하철 입구 옆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햇빛을 피해 기둥 옆으로 붙었고 어르신 한 분은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그늘 쪽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통역자의 휴대전화도 거의 동시에 울렸고 주변 사람들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폭염 관련 재난 문자였습니다.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취약한 이웃을 살피라는 내용이었죠. 재난 문자는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자가 거리의 행동과 이어지느냐 아니겠습니까? 서울역 앞 사람들은 문자를 보고 새삼 놀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동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길 한쪽에서는 쿨린 포그가 아주 가볍게 뿜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리를 시원한 방처럼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물 한 개 몇 줄기가 폭염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뻗어 물 한 개를 만졌고 보호자는 곧장 그늘 쪽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지만 제 눈에는 단서로 보였어요. 이 도시는 더위와 정면으로 오래 싸우게 하기보다 사람이 잠깐 숨을 돌릴 틈을 여러 군데에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늘막 아래에 선다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물 한 개 앞을 지난다고 체온이 단번에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폭염 속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늘 거대한 대피소일까요? 때로는 30초라도 햇빛을 피하는 일, 한 모금이라도 물을 마시는 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작은 시간이 모이면 사람을 길 위에 오래 붙잡아 두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저도 물을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눈을 뜨는 것도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때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저와 통역자를 보더니 손으로 그늘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너무 더워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친절처럼 꾸민 말도 아니었죠. 그런데 제게는 그 한마디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분 눈에는 그냥 뜨거운 곳에 오래 서 있는 외국인이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늘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늘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머리 위에서 바로 내리누르는 감각이 사라지자 숨을 고를 틈이 생겼어요. 옆에는 배낭을 맨 학생이 물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어르신이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특별히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작은 지붕 아래 잠깐 모여 있었죠. 물론 모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울의 모든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리에 물 한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노트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한국에도 더 위험한 동네와 더 취약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서울역 앞 15분 동안 본 것만은 분명했어요. 이 도시는 적어도 사람에게 그냥 버티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톱워치가 15분을 넘겼을 때 저는 처음 적은 질문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폭염에도 멀쩡한가?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멀쩡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웠고 사람들은 지쳤고 저 역시 먼저 무너질 뻔했습니다. 대신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시원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햇볕 아래 오래 남지 않도록 계속 움직이게 하는 도시처럼 보인다. 그때 제 뒤로 한 버스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류장 쪽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안내판을 보았고 몇몇은 다시 그늘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물병을 열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모게 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다음 검증 장소를 정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어쩌면 길 위에 멈춰 서야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고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오래전 숫자 한 줄로 지나쳤던 그 노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런 길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까운 그늘, 물 한 병, 전화를 다시 거는 사람, 그리고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말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아직 답을 다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첫 단서를 본 것뿐이었죠. 폭염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멀리 걷는 시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몇 분일 수 있어요. 버스가 오지 않는 시간, 신호가 바뀌지 않는 시간, 의자가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길 위에서 가장 위험한 기다림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통역자는 가까운 지하철로 이동하면 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폭염 취재에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늘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곧 오겠지. 금방 끝나겠지. 물은 버스 탄 뒤에 마시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는 몇 분이 몸을 천천히 밀어붙이죠. 정류장 안내판을 올려다보자 제가 타려던 버스 옆에 7분 지연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7분. 평소라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폭염 속 길 위에서 7분은 전혀 다른 시간이 돼요. 햇볕을 피할 곳이 없고 앉을 곳이 없고 물을 사러 자리를 비웠다가 버스를 놓칠까봐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7분은 꽤 잔인합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폭염 속 7분은 짧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류장 바깥쪽에 서 보았습니다. 버스 차선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다리 쪽으로 먼저 왔고 뒤쪽 건물 유리에서 반사된 빛이 얼굴을 찔렀어요. 도로 위 공기는 흔들렸습니다. 셔츠 안쪽은 다시 젖기 시작했고 카메라 끈이 닿은 어깨가 더 뜨거워졌죠. 저는 안내판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몸이 약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통역자가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버스 정류장은 지붕 하나, 긴 의자 하나,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는 곳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견디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정류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리문이 있었고 손잡이 옆에는 안내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바깥 공기와 다른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실내처럼 완벽하게 시원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달궈진 몸이 한번 멈출 수 있을 만큼의 냉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안쪽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작은 의자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버스가 지나갔고 안내판에는 도착 시간이 다시 표시됐어요. 옆에는 현재 온도와 공기 상태를 알려주는 화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물병을 열거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통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 맞습니까? 통역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일부 지역에 이런 냉방 정류장이 있어요. 모든 정류장이 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도 모든 길을 똑같이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정류장에라도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누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걸까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7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물을 사러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병원에 다녀오는 사람, 장바구니를 든 사람에게는 그 몇 분이 훨씬 길어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정류장 안 의자에서 보았습니다. 의자가 있다는 것은 그냥 앉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위 앞에서 몸의 속도를 늦출 권리가 있다는 뜻처럼 보였어요. 제 맞은편에는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장바구니를 발밑에 두고 생수병을 천천히 들고 계셨어요. 안내판을 올려다보고는 통역자에게 버스 시간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몇 분 남았다는 말을 듣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센서, 냉방 장치 같은 단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거든요. 더운 날 버스가 늦어졌는데도 어르신이 서두르지 않고 물을 마시며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에어컨을 넣었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놀람이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통역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을 보니 도로 위에는 여전히 더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만 열고 나가도 몸은 다시 여름 한가운데로 돌아갔죠. 한국이 더위를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다림을 사람의 인내심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본 여러 폭염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만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지쳤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아 서 있었고, 병원 차례가 오지 않아 밖에서 기다렸고, 누군가를 기다리다 물을 마실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정류장의 작은 의자와 냉방 바람이 제게는 기술 자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길 위에 몇 분까지 재난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표시처럼 보였죠.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은 장바구니를 들고 안내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열기는 바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걸음은 급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7분을 땡볕에서 통째로 버틴 사람이 아니라 잠깐 몸을 세운 뒤 다시 움직이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모든 정류장이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꼭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과장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다음 문장도 적었습니다. 일부라도 이런 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을 개인의 체력으로만 남겨두지 않으려는 도시의 태도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냉방 정류장은 일부 지역의 특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류장을 벗어난 골목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더위 속에서 어디로 몸을 피할까요?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걸어간 곳은 거창한 공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의 편의점 문은 계속 열리고 닫혔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아주 짧게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배달기사가 헬멧을 벗고 들어와 생수를 집었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는 얼음컵을 고르고 학생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계산대 옆에서 잠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와 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점원은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 날씨엔 잠깐 들어왔다 가야죠. 그 말에는 친절을 과시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름에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외국 취재자인 제게는 그 당연함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폭염 속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물과 얼음과 찬 공기가 있다는 것. 그것은 보고서 숫자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생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자 몇 걸음 뒤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약국 문 앞에는 더위에 어지러우면 무리하지 말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 더 걸으니 카페가 있었고 그 옆으로 지하철 입구가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약국, 카페, 지하 입구. 각각은 돈을 쓰는 공간이거나 이동시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폭염 속에서는 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을 사고 잠깐 앉고 약을 묻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더위를 피하는 생활 동선 말입니다. 저는 이 촘촘함에 놀라면서도 곧바로 반박을 적었습니다. 편의점은 무료 쉼터가 아닙니다. 카페도 돈을 써야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죠. 모든 사람이 매번 돈을 쓰며 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국의 완벽한 답처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 하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갑자기 몸이 지칠 때 아주 가까운 곳에 물과 얼음과 냉방이 있는 문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 장면을 칭찬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개까지 같이 적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편의점이 없는 골목은요? 밤늦게 문이 닫힌 곳은요? 이런 질문을 빼면 이야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하지만 질문을 넣어도 장면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폭염 속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반드시 완벽한 공공시설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이 서로 이어질 때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배달기사의 등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안에서 물을 마시고 손목에 찬 물을 조금 묻힌 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뜨거웠고 오토바이 좌석도 달아올라 있었겠죠. 그가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몇 분 동안 몸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공사 노동자도 얼음컵을 들고 그늘 쪽으로 걸었습니다. 학생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고요. 작고 평범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염 속에서는 그런 동작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약국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들어와 어지러운 것 같아서요 하고 말하자 약사는 먼저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약을 팔기 전에 물을 조금 드시라고 했고 너무 더운 시간에는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큰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의 생활 공간들이 폭염 속에서 서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물 드세요. 잠깐 들어왔다 가세요. 이런 말들이 길 위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 특별한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리가 왜 폭염에도 움직이는지, 어디에 숨은 기술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본 것은 비밀이라기보다 간격이었습니다. 그늘막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편의점까지, 편의점에서 약국과 카페까지, 그리고 다시 지하철 입구까지의 간격. 더위가 사람을 완전히 밀어붙이기 전에 몸을 세울 곳이 나타나는 간격 말입니다. 간격이 좁다는 것은 무엇을 바꿀까요? 사람은 너무 멀리 있는 도움을 도움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쉼터가 있어도 지금 내 몸이 그곳까지 갈 수 없으면 그림 속 시설이 되고 말죠.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선택지가 됩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골목에서 이 차이를 보았습니다. 대단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폭염 속에서는 대단하지 않은 장면들이 오히려 사람을 살짝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문은 남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물을 살 수 있는 사람,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사람, 계단을 내려갈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촘촘한 생활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폭염이 정말 잔인해지는 순간은 그 힘이 사라질 때 아닐까요? 더위에 이미 기운이 빠져서 가까운 편의점까지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하철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더운 공기와 다른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길 위에 작은 피난처를 계속 작동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에어컨 하나가 켜지는 뒤에는 어떤 기반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몇 칸만 내려갔는데도 얼굴을 찌르던 햇빛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겨울처럼 시원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지하도 여름은 여름이었죠. 그래도 몸을 바로 때리던 햇볕이 없어지자 숨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던 열기가 약해지고 발걸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통역자는 말했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지하로 가면 덜 힘들어요. 지도 앱으로 보면 목적지는 가까웠습니다. 지상으로 걸으면 400m 남짓이었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은 거리죠. 하지만 폭염 속 400m는 지도에서 보는 400m와 달랐습니다.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달아오른 보도블록을 밟아야 하고 버스가 지나간 뒤 뜨거운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지하로 들어서자 안내 표지가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지하철 개찰구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가면 지하상가와 공공건물 입구가 이어지는지 화살표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표지를 거의 보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이어졌고 문이 열린 곳에서는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벽 쪽에는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었죠. 그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놓인 평범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방금 전 지상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는 그런 작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서 있어야 했고 버텨야 했고 빨간불이 바뀌기만 기다려야 했죠. 여기서는 사람의 걸음이 잠깐 끊겨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방향을 확인했다가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 백화점 지하 출입구와 공공건물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쇼핑 공간처럼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었으니까요. 더운 날 사람이 햇볕을 피해 다른 길로 이동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통역자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길이 이어져요. 그 말이 제 노트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길이 이어진다. 밝은 조명, 방향 표시, 엘리베이터 안내, 화장실 표지, 지하철 환승 표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출구 번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히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어르신 한 분은 안내판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출구 번호를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동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일과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에어컨이 달린 정류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편의점 문이 열린다는 것만으로 도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하철역의 냉방기, 지하상가의 환기시설, 공공건물의 전기 설비, 아파트의 단열과 차양, 낮 동안 전력을 나누어 보내는 변전소와 전신주와 관리 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 뒤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시원한 기후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무겁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더운 날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받쳐주는 기반이 있어야 사람들은 정류장 문 안으로 들어가고 지하철역에서 숨을 고르고 집에서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나 뒤에는 전력망이 있고 설비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전부터 도시를 촘촘하게 이어온 기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기반이 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더운 시간에 전기가 불안해지고 냉방기가 멈추고 엘리베이터와 지하 통로가 버거워지면 사람들은 다시 햇볕 아래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폭염은 단지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평소에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가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염은 어느 도시든 시험합니다. 오래된 건물, 비싼 전기요금, 낡은 선로, 부족한 녹지, 혼자 사는 노인. 이런 문제는 나라 이름 하나로 쉽게 비교할 수 없어요. 다만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더위가 오면 에어컨 하나를 켜는 일조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전력망을 세우고, 누군가 전신주를 고치고, 누군가 아파트 단열을 고민하고, 누군가 지하철 냉방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생각을 하자 저는 이 도시의 시원함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눈앞에 찬 공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를 가능하게 만든 세대가 보였어요. 더운 여름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선을 잇던 사람들,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고 강변과 도로와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를 만들던 사람들, 그들의 일은 영상에서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오면 그 오래된 기반이 사람의 몸을 받쳐줍니다. 저는 지하 출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더위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방금 전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같은 더위 앞에서도 사람은 다른 길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덜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에어컨 버튼 하나가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고치고 지켜온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역시 절반만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갈 수 있고, 편의점까지 걸을 수 있고,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더운 방 안에서 누워있는 사람, 계단을 내려갈 힘이 없는 사람, 쉼터가 있다는 안내문을 봐도 그 문까지 갈 기운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우리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거리의 그림자는 짧아졌고 건물 벽은 낮 동안 받은 열을 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는 무더위 쉼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무더위 쉼터.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제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 이름보다 장소들이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은행, 마을회관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형 재난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문, 평소에도 지나가던 건물, 길을 묻지 않아도 대충 위치를 아는 생활 공간들이 여름에는 쉼터가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이름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폭염이 닥쳤을 때 아주 먼 곳에 큰 시설로 가라고 하면 이미 지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하고 처음 가는 문 앞에서 망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민원 보러 가던 주민센터, 책을 빌리던 도서관, 오래 앉아 있던 경로당,
일을 보러 들렀던 은행이 여름에는 쉬는 문이 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익숙한 문은 사람의 마음을 덜 무섭게 하니까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과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폭염 행동 요령과 가까운 쉼터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몇 분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계셨고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고 선풍기와 냉방기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쉼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돼요. 동네마다 안내가 나가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옵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분들은 따로 있죠. 그 말에 제 귀가 멈췄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못 오는 분들은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일 생각하고 있는 질문을 제가 뒤늦게 꺼낸 것처럼 보였어요. 직원은 책상 위에 놓인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종이에는 이름과 연락처, 확인 표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전화라고 했습니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전화로 상태를 묻고 필요한 경우 방문 확인을 이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명단을 가까이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갑자기 그 종이가 단순한 행정 문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차분했어요. 어르신, 오늘 많이 더우시죠? 물은 드셨어요? 선풍기 틀고 계세요? 전화 너머의 대답을 들으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더우시면 쉼터 오셔도 돼요. 무리해서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번호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냉방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옆에서는 봉사자가 수첩을 펴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다시 전화해야 하는지, 누가 쉼터로 오기로 했는지, 누가 요즘 몸이 좋지 않은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수첩의 다른 모서리를 오래 보게 됐습니다. 시설보다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직원의 손이 한 번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적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텔레비전 소리와 냉방기 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제 귀에는 연결음만 크게 들렸어요. 직원은 전화를 끊고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안내문과 물병과 의자를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받지 않는 번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났죠. 화면으로 담아야 할 장면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순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죠. 다만 눈빛이 명단 위에 조금 오래 머물렀어요. 봉사자는 수첩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지난 통화 날짜와 메모를 확인했고 다른 연락처가 있는지 페이지를 넘겼죠.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숫자 한 줄로 처리했던 그 기사 기억이 다시 제 앞에 놓였어요. 이번에도 시작은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명단의 한 줄, 받지 않는 번호 하나, 체크 표시가 비어있는 칸 하나.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는 그 한 줄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직원은 명단을 다시 확인했고 봉사자는 수첩에서 다른 연락처를 찾았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통화된 게 언제였죠? 저는 카메라를 가슴 아래로 내린 채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제 질문에 바로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내려놓고 명단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잠깐 멈춰 있었어요. 받지 않는 전화는 단순한 부재중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전화기가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폭염 속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하나 더 생깁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은 옆에 봉사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관리실에 먼저 확인해 볼게요. 봉사자는 수첩을 펼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느긋하지도 않았어요.
그 차분함이 이상하게 더 믿음직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저는 두 가지를 자주 봤습니다. 너무 늦게 놀라거나 너무 빨리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 방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짧았습니다. 오늘 어르신 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오전에 나오셨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몇 마디 대답이 오갔고 직원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오늘은 얼굴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편함 쪽에서 본 것 같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다음 사람은 동네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통역을 통해 다시 들었어요. 이 지역을 오래 알고 집집마다 사정을 조금씩 아는 사람. 행정의 끝부분이자 동네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화가 안 되세요. 저희가 지금 확인하러 가려고요. 통장은 잠시 뒤 현관 앞에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사람 얼굴에 들이대지는 않았어요. 발걸음과 손, 명단이 접히는 모습, 물병을 챙기는 모습만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누군가의 불안을 팔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죠. 전화 한 통이 문 두드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조용히 기록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자 열기가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오후의 햇빛은 조금 기울었지만 바닥은 아직 뜨거웠어요. 직원은 작은 가방에 생수 2병과 부채, 손수건, 안내문을 넣었습니다. 봉사자는 수첩을 들고 따라 나섰고 통역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확인한다.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었습니다. 관리실 앞에서 직원이 다시 인사를 했고 관리인은 우편함 쪽과 최근 출입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요 며칠 더워서 잘 안 나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 연락처가 같은지 물었습니다. 곧 통장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양산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위층 이웃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오래 멈춰 있자 통장은 계단으로 가는 게 빠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참의 작은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지만 바람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은 낮 동안 받은 열을 아직 품고 있었죠. 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오래전 폭염 기사 속 한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 앞까지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숫자로 받았고 숫자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먼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금 열리고 이웃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더워서 잘 안 나오시긴 해요. 어제 저녁엔 텔레비전 소리 들은 것 같았는데. 관리실의 말, 통장의 기억,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 작은 정보들이 모이고 있었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모두 합쳐지자 한 사람의 하루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직원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곧 조용해졌어요. 직원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세게도 아니고 너무 약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 놀라지 않도록, 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관에서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조금 참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렌즈는 바닥 쪽을 향했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전화가 안 돼서 확인하러 왔어요.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그때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몇 초 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복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이에요.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문 열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에서는 느린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문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몇 초가 길었습니다. 통역자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어르신은 큰 사고를 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쓰러져 계신 것도 아니고 다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얼굴에는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얇은 옷은 등에 붙어 있었죠.
방 안에서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문 쪽으로 들어온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듯했어요. 전화기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어르신이 누워있던 자리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더워서 좀 누웠는데 전화 오는 줄 몰랐네. 그 말은 너무 평범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더워서 잠깐 누웠다.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싫었다. 어느 집에서나 들릴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더위 속에서는 그 문장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직원은 과장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은 드셨어요? 하고 먼저 물었죠. 봉사자가 생수병을 열어 건넸고 통장은 현관문이 너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자기 집에서 작은 부채를 가져왔어요. 누군가는 부채질을 했고 누군가는 창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 사정을 캐묻지 않으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어르신은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직원은 옆에서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오늘 너무 더웠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 되니까 기운이 없더라고. 직원은 쉼터로 잠깐 가실 수 있는지 물었고 바로 이동이 어려우면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모든 말이 작았고 모든 움직임이 실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누구도 영웅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겁을 주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냥 물을 건네고 부채질을 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쉼터로 모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말이 줄었어요. 오전에는 그늘막과 냉방 정류장과 편의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복도에서 본 한국의 진짜 냉방은 차가운 바람만이 아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조금 민망해하며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네. 직원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날씨엔 확인해야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확인해야죠. 그것은 친절한 말이기도 했고 제도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착한 마음에만 맡기지 않으려는 말처럼 들렸어요. 명단이 있었고 연락 순서가 있었고 무더위 쉼터가 있었고 전화가 안 될 때 다음 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어르신이 물을 마시는 것을 확인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큰 폭염들을 겪고 나서 배웠죠. 더위는 자연재해지만 혼자 남는 건 사회가 막아야 한다고요. 그 말은 한국을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직원은 1994년의 더위와 2018년의 폭염을 짧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폭염을 불편이 아니라 재난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했어요. 다 겪고 나서 바뀐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낮 동안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울역 앞 그늘막과 물 한 개, 일부 냉방 정류장, 편의점 얼음컵과 약국과 지하철 입구, 햇볕 아래 400m를 피하게 해준 지하의 길 말입니다. 그 뒤에는 전력을 밀어주는 변전소와 전신주, 시설을 관리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쉼터까지 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온 이 좁은 복도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강변을 정비하고, 동네 길을 닦고, 전신주를 세우고, 지하철과 아파트 단지와 복지관을 만들어 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일이 훗날 폭염 속 누군가의 숨 돌릴 틈이 될 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운 날 전기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움직이고 동네 쉼터가 열리는 장면 안에는 그 세대가 쌓아 올린 기반이 있었죠. 어르신은 잠시 뒤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면 함께 쉼터로 가고 무리하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왜 큰 사고가 되기 전에 누군가 문 앞에 도착했는지를 더 오래 적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직원들은 아직 확인해야 할 이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핵심 장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음 확인으로 넘어가야 할 오후의 일부였어요. 이름 옆 빈칸을 남기지 않으려는 반복적인 일. 그 반복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오고 저는 다시 서울거리로 나왔습니다. 낮의 열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스팔트는 따뜻했고 건물 외벽은 하루 동안 품은 열을 천천히 내뿜고 있었죠.
서울의 밤이 갑자기 시원한 피난처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채를 들고 있었고 셔츠 등판에는 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도 더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더웠죠. 그런데 밤의 거리에는 낮과 다른 리듬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불이 켜졌고 편의점 안에는 얼음컵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천천히 집으로 내려갔고 쉼터의 문은 내일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명단의 빈칸도 다시 확인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제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폭염에도 멈추지 않았나. 서울에 오기 전에는 강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은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분명 멈췄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정류장 안에서, 편의점에서, 지하 통로 의자에서, 쉼터에서 멈췄어요. 오히려 이 도시의 힘은 사람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잠깐 멈출 곳을 만들고 혼자 멈춰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데 있었죠.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낮에 문 안쪽에서 들렸던 작은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누구요? 그리고 이 날씨엔 확인해야죠라는 직원의 담담한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은 밤사이 큰 문제 없이 지냈고 직원과 다시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더우니 쉼터에 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쉼터로 갈게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말이 이번 취재의 결말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제는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은 내일 갈 곳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위 속에 혼자 누워있던 시간이 누군가의 문 두드림을 지나 내일의 약속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빈 제목줄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폭염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더위가 와도 사람이 혼자 남지 않게 만든 나라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저장했습니다. 완벽한 나라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염은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더 거칠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도시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겠죠. 지금 누가 혼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본 한국은 더위를 없앤 나라가 아니라 그 질문을 더 늦기 전에 묻고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려는 나라였습니다.